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유학을 한번 살펴볼 텐데, 호조기 시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려 전기, 고려 초기가 되겠죠. 자, 이 시기는요, 관학을 설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관학이 설치가 되는 시기가 되겠네요. 자,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유교, 유학, 장려를 앞장서서 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네, 바로 성종이죠. 성종. 자, 우리는 성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종은요,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입니까? 그죠? 바로 육두품 집안 최승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합니다. 시무 28조를 수용합니다. 이 시무 28조의 여러 내용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유교 정치를 잘 구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유학 교육을 장려할 수 있는 고려시대 때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국자감을 이때 세우게 됩니다. 국자감을 세우게 됩니다.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의 기능이고요. 중앙에 설치를 했습니다. 중앙에. 자, 중앙에 국자감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향교. 이런 그 교육기관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조선은 중앙에 성균관, 지방에는 역시 또 향교. 그러니까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게 대학교의 기능이라면 향교는 뭐 고등학교 정도까지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유학교육을 장려하는 고려 초기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주도로 유학을 장려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문벌기조 시대로 옵니다. 유학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자, 이때는요 사학이 또 발달해, 사학이 융성을 해요. 이 관학보다 사학이 융성한 시기, 얘가 바로 이 문벌규조 시기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사학. 그러니까 이쪽이 관학이라고 하는 게 공교육이라면, 그죠?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교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공립이라면 이쪽은 사립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사립이 굉장히 융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이때 사학 12도. 네. 사립학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학 12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 최고로 인기 많은 사립학교가 있다면 바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충의 구제학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헌공도라고도 불립니다. 문헌공도. 네, 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최충 같은 인물은 뭐 해동공자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아주 덕망 깊고 학식이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죠. 자, 이렇게 사학이 이렇게 막 융성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관학 쪽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관학진흥책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관학진흥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학 12도 이게 너무 융성해. 자, 그러면서 나온 관학진흥책. 자, 관학진흥책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국가가 세운 학교로 오게 하려고 해. 방법이 있을까? 뭐 좋은 수업 아주 싸게 장학금 팍팍 주면서 이러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학진흥책에 뭐가 있냐면요. 양현고. 이건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양현고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 초빙해가지고 전문 칠제를 또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학, 아주 융성하고 있는 사학을 견제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왜 그 뭐 문제가 요즘 이렇게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 특목고 자사고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 특목고 자사고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의 어떤 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산 배분할 때도 그 일반고 쪽에다가 아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립고등학교 같은 그런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도 지금 너무 이 사립학교 쪽이 지금 너무 이렇게 발전하니까 공립학교 이쪽에 어떤 그 발전이 지금 더디게 되고 있다. 이거 좀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는 모습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이 사람들 이제 얏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에 대한 별로 그렇게 뭐 발달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엔 여러분들 유학이 좀 위축돼요. 이 당시는 유학이 위축되는,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고려 말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갈 새로운 이데올로기, 바로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이 수용이 됩니다. 성리학이 수용이 됩니다. 네. 이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처음 소개한 사람은 안향. 안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죠. 이 성리학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성리학 이전까지는 주로 어떤 유학적 경향이 있었냐면,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훈고학적인 어떤 그 경향이 강했어요.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구 해석, 그 문장의 그 책의 어떤 진위 여부, 문구의 진위 여부, 이런 자구 해석,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떤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이제 훈고학이라면, 그러니까 이 훈고학적,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이건 뭐 최충도 마찬가지고, 이전까지 어떤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이하학적인 느낌이 좀 강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야 이건 또 영희학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까지 유학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임금에게 충성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로 거의 구성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종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요. 그건 어떤 실천적 윤리지 종교?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이 성리학은 말이죠. 그 앞에 있었던 이 훈고학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즉, 유교를 또는 유학을 철학적 개념으로 끌고 올라온 겁니다. 이 성리학은요. 그저 충성과 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즉, 철학적 단계로 끌어올린 거예요.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리냐, 기냐. 나중에 조선 가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어떤 논쟁들 있잖아요. 충성, 효, 이런 어떤 실천적 윤리,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근원적인 근원적인 어떤 그 본질은 뭐냐? 리다. 그걸 발현한 게 뭐냐? 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원리와 어떤 인간 심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적 단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 성리학을 수용을 한 거예요. 소개는 이제 안향에 의했고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성리학자들, 이 성리학의 어떤 토대를 놓은 어떤 대표적 인물이 있다면 이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색, 그 다음에 정몽주,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또 정도전,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승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기에 이제 드디어 성균관, 이제 국자감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이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이제 또 이때 등장하는 것이죠. 이 성균관, 여기 이제 이 성균관이 이제 조선시대는 국립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 그 말기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쭉 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지금 고려시대 때의 그 유학에 대한 하나의 그 일련의 흐름이었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역사 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자, 역사는요, 참 이게 우리나라는요, 이게 역사서가 좀 남아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남아있질 않아요. 너무 아쉽죠. 고려 초에도 여러분 실록이 편찬이 되었어요. 근데 이 고려 초에서 이 7대 실록이 있었는데 그 7대 실록이 지금 다 소실되었죠. 그죠? 예,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게 남았더라면 정말 다시 한번 이 고려 시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자, 이제 문말기족 시대로 이제 접어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역사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역사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삼국사기.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서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역사서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전에 역사서가 다 없어. 불에 탔겠죠? 어디론가 사라졌겠죠? 아니면 여러분 집 장롱 속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야, 그거 발견하면 정말 이건 대박입니다. 이건 정말. 네, 혹시나 장롱 속에서 이게 막 썩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옛날 아주 종이 책들이 있다면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나오질 않네요. 불에 다 탔나 봐요. 어쨌건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역사서가 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자, 그런데 이 삼국사기는 누가 썼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네. 네, 이 김부식이 썼고요. 그 다음이 그 서술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기전체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이 신라 계승 의식이 있다라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왜 그랬을까? 자, 이 시대, 이 문발기족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북진 정책이 쇠퇴합니다. 고려 초기에 썼던 어떤 그 천마음을 잃은 것이죠. 고려라는 이름은 왜 나왔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이름 속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진취역이 잘 조이고 고려 태조 같은 경우에는 북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영토 확장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려 중기로 넘어오면요, 그런 북진 정책, 그런 천마음 이제 퇴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됐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뭘 변화를 줘, 뭘 싸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진족이 압박이 들어옵니다. 금나라가 압박 들어올 때 사대도 수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자겸, 김무식을 이어진 어떤 그런 라인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반발했던 건 이제 묘충의 서인천도 운동이다라는 거 정치판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김부식의 삼국사에는 신라계승 의식이 있어요. 네, 그 시대적 분위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사에 쓰여진 그 방식이요, 기전체 서술입니다. 기전체. 자, 요 기전체 서술이 뭔지 잠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전체 서술은요, 네, 여기 위에 지금 이 무신정변 때 이 유학이 위축되었다는 요 파트가 조금 빈 여백이 많으니까 요 여백을 좀 활용해서 한번 제가 기전체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전체는요, 정말 방대한 역사서의 그 구성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 기전체는요, 본기 플러스 세가 플러스 지 플러스 열전 플러스 표, 요렇게 구성이 돼요. 기전체라고 하는 서술 방식이 중국에서 이제 나온 어떤 그런 방식인데요. 본기는 누구의 기술이냐면 황제의 기술이에요. 세가는 누구의 기술이냐면 이거는 제후. 그렇죠? 황제라면 이제 제후가 그 왕이 되겠죠. 그렇죠?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라고 하는 건 제도예요, 제도. 여러 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전은 이제 신하들 과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표는 연표예요, 연표. 자,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왕이 전식과 지도를 누구를 시켜가지고 시행을 했어.
그러면 보세요. 이 본기나 세가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고 제도사니까 그 내용이 여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누구를 시켰다고 했으니까 이 열전표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연표니까 당연히 또 들어가고 같은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섹션별로 계속 반복해서 기술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 양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각도의 관점 속에서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기전체 방식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 국가 주도의 편찬 사업 시에 이 기전체 서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무신집권기입니다. 자, 이 무신집권기에 또 유명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해동고승전. 해동고승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이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자, 이 무신집권기에 이제 쓰여진 역사서인데요. 해동고승전을 썼던 사람은 각훈. 동명왕편은 이승유. 동명왕편은 이규보. 네,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동명왕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명왕편이 쓰여진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이 무신정권 이게 몽골이 막 침입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자주성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역사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동명왕편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주몽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고구려의 이야기. 네. 고구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주적인 어떤 그런 자주성을 담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원간섭기에 또 만들어진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있고요. 그 다음이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있죠. 삼국유사를 썼던 인물은 일현, 제왕운기는 이승유.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둘 다 바로 고조선의 단군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고조선의 단군을 다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간섭기에서 우리의 자주성이 지금 유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자주성이 유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모습들이 바로 이 고조선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문화유산은요, 그 시대의 산물,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자, 보세요. 삼국사기, 문벌귀족 시대,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라의 승식 나오잖아요. 몽골의 침략, 고구려 나오잖아요. 원간섭기, 고조선의 단군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특징들을 역사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려 말기에 여러분들 사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략. 이 사략은 바로 이제 이재현. 이재현이 이제 썼는데요. 이재현의 사략. 그런데요. 이거는 성리학적 유교사관. 이런 것들은 지금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지금 바탕에 깔고 있더라. 왜요?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그 시대에 들어왔던 그 시대 어떤 그 학문의 분위기를 바로 그 역사서에서 또 담아내고 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사의 어떤 그 흐름들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한번 역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역사서가 이때 나왔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